안녕하세요. 김시목독방TV 김소장입니다. 요즘 실무에서 보면 전세 종료기간이 다가올 때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분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별 문제 없겠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조금 둔화되거나 침체기에 있을 때에는 항상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누가 잘못이라고 따지고 또 법률만으로는 이 전세금 반환 스트레스와 문제를 다 날려버릴 수는 없는 게 제 실무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 전세금을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실무 요령과 또 전세 만기 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과 더불어 법률적 절차까지 전부 쉽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전세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계약 해제와 관련된 법조문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법조문으로 인해서 나중에 소송이나 어떤 다툼이 있을 때 근거가 되는 법조문이 될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고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하는 것으로 본다. 요거 묵시적 갱신이죠. 2달 전까지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서로 아무 말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된 걸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2년 전부터 시행됐던 계약 갱신 청구권이랑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세입자 입장이 밑에 따라 붙습니다. 임차인,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러면 집주인도 만약에 내가 재계약을 안 하려면 2달, 그리고 세입자도 내가 계약 해지하고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려면 2달 전까지 통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2달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자기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법에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 2달의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이 2달의 포커스를 두면 사실은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이 전세금 반환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전세 만기가 도래합니다.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세입자한테 통보를 하면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아까 법조문 그대로 우리 세입자들은 2달 전에, 계약 종료 2달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집주인은 계약 종료 시점에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는 겁니다. 아까 서로 말없이 재계약됐을 때 묵시적 갱신이죠.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는 세입자는 언제든지 통보를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통보를 하고 3개월 안에 집주인은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입자들은 결국 계약 종료 2달 전에 통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통보한 후 3개월 안에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2개월, 3개월인데 이 2개월, 3개월은 만약에 이게 내가 돈을 못 받았을 때 소송이나 이런 법률 절차가 진행됐을 때 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급매로 내놔도 안 팔리고 전세도 안 나가서 2달, 석 달 안에 돈 못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결국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또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결국 세입자분들이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달, 석 달만 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이 2달, 석 달에만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시장 상황을 보세요.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하면 세입자도 6개월 전에도 미리 주인한테 통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통보를 해서 맞춰봐야겠죠. 집주인들 역시도 만약 시장 상황이 안 좋다면 좋은 상황이었을 때를 기억하기 때문에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금액을 확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미리 넉넉하게 얘기해보면 금액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번 체크를 해보겠죠. 체크를 해서 급매라든지 또 뭐 전세금 하향 조정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좀 거치면서 계약 종료 시점에 좀 원만하게 받아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덜렁 2달 전에 얘기하고 덜렁 석 달 전에 얘기했을 때는 이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 과정들을 기억하시고 이 전세 만기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2가지를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전세 그 만기가 도래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2가지 행동이 있는데 첫 번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뭐 2개월 전에 통보를 했던, 기간을 넉넉히 가지고 통보를 했던, 어쨌든 간에 주인한테 통보를 했다면 꼭 2가지를 여쭤보셔야 됩니다. 내 전세금을 반환할 방식이 뭔지 여쭤보셔야 돼요. 그럼 집주인분들이 얘기를 하겠죠. 매매를 통해서 매매 대금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내드리겠습니다. 내지는 아니면 다른 전세를 받아서 전세금을 내주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돼요. 만약에 내 계약 종료까지 매매나 전세가 안 됐을 때는 어떡하냐라고 한 번 더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분들이 말씀을 주실 겁니다. 2가지로는 아니겠죠. 만약에 이때까지 안 나가면 매매 금액을 확 낮춘다든지 전세 금액을 확 낮춰서
전세금을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드릴 테니까 조금 더 기간의 여유를 주십시오 라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여유가 있어서 뭐 매매가 안 되거나 전세가 안 나가면 저희가 가진 자본으로 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잘 없죠. 없기 때문에 만약에 반환 방식이 매매나 다른 전세를 받아서 내 보증금을 내준다는 방식이라고 하면 어떤 걸 절대로 하면 안 되냐, 이 새 집에, 새로 갈 집에 새집 계약금을 절대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법률적으로 2개월 전 통보 내 의무 다 했으니까 뭐 알아서 주겠지 이러면서 새집 계약금 덜렁 지급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 집 보러 가면 뭐 인테리어가 내 마음에 쏙 든다든지 뭐 층수가 쏙 들어가지고 곧 내가 아니면 팔릴 것 같아갖고 급한 마음에 계약금부터 지급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주인분들을 독촉하는 분들이 있는데, 매매든 전세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무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새집 계약금 지급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등에 스스로 시한폭탄을 울러맨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새집 계약한다는 것도 주인이랑 계속 소통해서 얘기도 했고 주인도 계약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전세금 못 돌려줬을 때 이 새집 계약금 다 날리잖아요. 잔금 못 치게 되면. 여유 있는 분들 아니고는. 그러면 이 계약금도 주인이 다 물려주는 거 아니냐라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소송을 하기 위한 뭐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디테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그 디테일을 다 갖췄다고 해도 100% 다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전셋집이 뭐 매매나 전세 계약이 체결된 것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새집 계약금 지급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때문에 많은 분쟁들이 있어요. 자, 전세 만기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행동입니다. 우리 기존 전셋집 계약 종료날, 이삿날이 되겠죠. 이 이삿날은 바꿔 말하면 내가 뭐 전세든 매매든 새 집의 잔금날이 되겠죠. 근데 앞서 설명대로 뭐 전세나 매매 계약된 거 다 체결하고 새집 계약했고, 그리고 뭐 집주인이 현금 준다 하고 다 믿고 계약을 했는데 잔금날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주인이. 이런 경우 실무에서 제가 많이 봤어요. 자, 새 세입자가 일정이 좀 변경됐다, 며칠 늦어진단다, 갑작스럽게 뭐 은행 대출이 뭐 지연돼 가지고, 또는 매매 잔금이 조금 지연된다. 그리고 현금 주기로 했는데 집 매도가 안 돼서 차용증을 써주고 일부 돈을 좀 주겠다. 주인분도 완전히 다 안 줄 수는 없으니까 돈을 조금 줄 테니까 조금 남겨놓고 먼저 가면 내가 일주일 내에 뭐 이 세입자 돈 다 받아서 매매 잔금 다 받으면 나머지 돈을 주겠다 해가지고,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상황이. 지금 미리 얘기를 했으면 이쪽에다가 일정 조율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받고 나가든지 했을 건데, 잔금 당일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주인 말만 믿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50%만 받고 뭐 40%만 받고 전세금 일부를 남겨놓고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입은 빼지 말자. 돈 아직 덜 받았으니까. 이쪽이 매매면 굳이 뭐 소유권이니까 전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입 남겨놨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데, 이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점유를 상실한 거예요. 점유를. 이 말이, 주인분 말이 신뢰할 수 있고 지켜진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안 지켜졌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리고 굳이 잔금 당일날 이런 핑계를 댄다는 거는 거의 한 90% 불순환도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세금 일부를 남겨놓고 이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전부 100% 사고였습니다. 100%. 거기다가 점유까지 상실을 한 거예요. 이 점유 상실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면, 우리가 전셋집에 전입하고 또 이사 들어가서 살면 점유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대항력은 내 집이 경매에 날아가거나 다른 사람한테 팔렸다고 해도 내 전세금 받기 전까지는 안 나오고 버티고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는다 하면 이 세 가지 3단 콤보를 다 했다고 하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 우선 변제권은 순위 보존적 효력이죠. 내 전세금이 1순위라고 하면 뒤에 들어오는 어떤 채권에도 이길 수 있는 순위 보존적 효력인데,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상실된다고 하면, 좀 전에 이사 나갔다 했죠. 단 한 가지라도 상실되면 이 우선 변제권 전체가 다 깨집니다. 이 다 깨진다는 것은 새 세입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못 이기죠. 그리고 집주인이 악한 마음 먹고 그날 당일날 잔금 당일날 빚내요. 은행에 근저당권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타 채권, 뭐 개인 채권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사람들한테 못 이겨요. 왜? 다 깨졌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상실하면 우선 변제권 전체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세 보증 보험 있지 않냐는데, 전세 반환 보증 보험금 지급도 거절당합니다. 이 전세 반환 보증 보험은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줬을 때 보험사에서 먼저 돈을 주고, 이 우선 변제권에 기인해서
자기들이 채권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우선 변제권이 깨졌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거죠.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던데 우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유가 뭐 직장이나 뭐 학업 때문에 잠시 전입을 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세 대출을 받거나 하신 분들은 계약 시작부터 만료까지 돈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이 우선 변제권 요건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돈을 못 받고 일부 못 받고 나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점유 상실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비밀번호 가르쳐주면 안 되겠죠. 집주인한테 비밀번호 절대로 가르쳐주지 말고 짐도 일부 놔둬야 됩니다. 놔둔 짐에 대한 사진도 찍어서 증거 확보를 해놓는 게 좋고요. 뭐 장롱을 하나 놔둔다든지 밥솥, 냉장고를 하나 놔둔다든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잔금 당일날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이 세 가지 대항 요건을 절대로 읽지 않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된다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잔금 전 말고 수일 전에 내가 이걸 알았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다른 데 융통을 해서 이사를 간다고 하면 이런 제도가 있죠. 바로 임차권 등기 명명을 하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명을 하게 되면 기존 순위 보존적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입을 빼고 점유를 빼도 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됐다고 하면 기존 우선 변제권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임차권 등기는 통상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만약에 주인분이 한 보름 전이라도 미리 만약에 잔금 지급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찍힌 것까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전입과 점유를 해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선 위험들을 다 살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전세금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받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계약 해지 통보 여유 있게 해야겠죠. 계약 종료 시점에서 뭐 2달 전이란 거는 소송으로 갔을 때 내 최소 권원인을 확보하는 거고요. 시장 상황이 안 좋다면 6개월 전에도 낼 수 있는 거고 주인이랑 협의해서 계속 금액을 맞춰 가봐야겠죠. 그리고 임차인도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 같은 경우 투자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그 지역을 전혀 모르는 분들도 그냥 사놓기만 하고 만약에 내 전세금이 3억이면 이미 전세금은 2억 5천까지 떨어졌는데도 3억에 계속 내놓이소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주인이랑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 맞춰가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 경매나 소송으로 하게 되면 자기들 역시도 손해가 커진다는 걸요. 그래서 주인이랑 전략적 동반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법보다도 집주인, 임대인과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서로 절대로 감정적이지 않게 말이죠. 그리고 내 전후 사정을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조금 방식으로 압박을 하는 방식도 있겠죠. 나는 애기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주인분이 돈을 이때까지 못 주시면 보험사를 통해서 지급을 받아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사에서 법적 절차가 들어간다고 하더라. 그러면 주인분한테 피해가 갈까 나는 우려스럽다. 이렇게 좋게 또 걱정을 해주신다고 하면 주인분들 조금만 알아보시면 대부분 인지를 하십니다. 대부분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 대부분이 말투 때문에 서로 싸움이 나고 법대로 하겠다 법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저희 중개사가 제가 계약한 건에 있어서는 제가 감정적이지 않게 주분의 입장을 좀 충분히 설명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좀 조정이 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빨리 받는 실무 요령이 되게 희양찬란한 기술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가 결국은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사람과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관계에 대한 배려만 좀 있다고 하면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제일 해결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배려를 해도 말이 안 통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매스컴에서 나왔다시피 바지 사정이라서 내 전세 보증금을 상환할 능력 자체가 없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외계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계어. 얘기를 지금 알아들을 수가 없죠. 나에게 이렇게 외계어를 쓰신다는 자체가 나랑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법적 절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최후의 보루죠, 이게. 자,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이 법적 절차를 밟아야겠지만 서로 감정적인 상황으로 이 법적 절차를 간다면 서로에게 꼭 득만은 아닙니다. 순서를 한번 본다면 세입자가 기간 내 통보를 합니다. 문자나 카톡, 녹취로 이렇게 증거를 남기겠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소송에 갈 걸 대비해서 이 문자나 카톡은 반드시 답장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답장을 받았다는 것은 서로 인지했다는 뜻이 되겠으니까요. 그리고 뭐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사실 문자, 카톡, 녹취 내용이 명확하다면 내용증명 생략해도 됩니다.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급 명령 신청을 먼저 가요. 이게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과 경매 신청까지는 통상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여기서 이의제기를 한다. 그러면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이 소송으로 갔을 때는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경매 신청을 했다고 쳐도
바로 낙찰 안 되죠. 몇 번 유찰되고 이러면 최장 1년까지도 가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본인들의 계획에 의해서 이사를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기한의 이익을 손실할 수도 있고, 집주인분들 입장에서도 법률에 규정된 이 조항이 위반됐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급명령 신청에 필요한 법률 비용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에 위한 소송 비용까지도 다 집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다 손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보증금 보험에서 보험금 받아 나가면 안 되냐 이러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집을 계약해놔서 이 전세금 받아서 저 집에 잔금을 쳐야 된다고 칩시다. 근데 이 반환 보증 보험 같은 경우는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돈이 필요하신 분들 역시도 이 부분 또 손해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소송과 관련해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전세금 반환받는 거는 둘째치고 이 손해배상 받는 어디까지 포함되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소송 비용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전세를 만기 때까지 살았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어. 그래서 못 나갔어. 그럼 전세 자금 대출 받았으면 이 이자 계속 나갈 거 아닙니까? 이 이자가 있을 것이고, 내가 또 전세 만기에 맞춰서 새 집에 계약금을 걸었어. 근데 이게 잔금을 못 쳐가지고 전세금을 못 받아가지고 이 계약금을 몰수당했어. 이 두 가지 손해가 크게 대표적으로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민법상 통상 손해가 있고 특별 손해가 있습니다. 이 통상 손해란 건 집주인이 내가 말 안 해도 알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손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면 계약서 우리 특이하게 이렇게 들어가죠.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 대출에 협조해 주기로 한다. 그리고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그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들어가죠, 은행에서.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손해를 통상 손해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내가 새집 계약금은 집주인이 내가 네가 새집에 계약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채무자가 알 수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새집에 계약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라는 답장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내용 증명을 통해서 나는 너한테 새집에 계약한다고 분명히 통보를 했다라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을 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실제로 민사로 가보면, 내가 전세를 1억짜리 살고 있어요. 1억짜리 살고 있는데 내가 새로 간 집은 8억이야. 8억이라서 내가 8천 계약금을 넣었어요. 그럼 이 8천을 꼴랑 1억짜리 전세 사는데 8천을 다 보장해 주느냐? 제가 실무적으로 보면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00%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이자 같은 경우도 요 놓치는 분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집에 뭐 임차권 등기 명명이나 아니면 그 우선 배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를 나갔으면 모르는데, 내가 돈 받기 전에 아직 이 집에 안 나가고 계속 살고 있다고 하면 2년이 지나서 지난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동시이행관계라고 합니다. 짐을 빼야지만 이 이자에 대해서, 부당한 이자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자도 그렇고 이 새집 계약금, 몰수 계약금도 그렇고 법으로 안 돼서 100%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세를 살고 있으신 분들은 내 집이 매매로 계약이 됐든 아니면 전세로 계약이 됐든 그걸 꼭 확인하시고 새집 계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해당되는 얘기가 될 텐데요. 전세금 반환도 잘 되고 이자도 잘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그냥 개아리 트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경상도 사투리로 심술을 부린다는 건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카지노의 최민식 배우가 되시는 겁니다. 혼을 실은 연기를 하고 서로 각자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다 달성했을 때 여러분들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여러분의 본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상을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만들고 싶은데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싶은 정보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항상 이렇게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